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즈 장재철입니다.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투자처도 혼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혼돈의 배경이었던 트럼프의 상호관세, 일단 1차전이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분명한 투자 철학 그리고 견고한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 오늘은 관세 협상 이후 시장 환경을 점검해보고 투자 철학과 포트폴리오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부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금정섭 사무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사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이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급반등을 했는데 투자 측면에서 이번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1차 협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일단 휴전이 됐으니까 단기적인 가시성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세 상호 인하 직전까지 그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니까 이게 4월 초에 461bp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가시성이라는 것은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그 걱정거리가 좀 덜어졌다는 뭐 그런 관점인 거고요. 스프레드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비저빌리티가 이제 가시성이 좀 그렇죠. 높아졌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건 숫자로 보면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이제 해소된 거니까 낮아진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461bp까지 4월 초에 벌어졌는데 발표한 직후 309bp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돌려진 게 150bp 이상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호재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호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표 직후에 혹시 공급망이 재가동되는 거 아니냐.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섹터로 보면은 산업재, 반도체, 장비 물류 쪽 ETF로 자금이 쭉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위험 프리미엄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쪽도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 관세가 일단 유예가 됐다라는 거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그 EPS가 올라간 거거든요. 관세만큼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일단 좀 해소돼서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왔다. 좀 이렇게 좀 보는데 어쨌거나 아직 휴전이다. 예,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환호를 했고 일단은요. 그리고 일단은 환호를 했고 빠졌던 만큼 다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는 YTD 기준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은 지금 관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관세 얘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잊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또 90일이면은 사실은.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디스가 또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또 예산안 하원에서 감세 그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보다 또 감세에 따른 예산 때문에 또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 사모님께서 슬쩍 운을 띄우셨지만 90일 이후에 우리가 연말까지 시간을 이렇게 좀 연장해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주가, 미국 주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키워드나 아니면 거기를 또 어떻게 방향을 틀게 해주는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뭐 사실은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 일단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그냥 그 대외 요소는 빼고요. 미국 장은 결국은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이 중요하고요.
EPS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일단은 115% 관세 인하됐습니다. 그러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 25년 EPS 컨센서스가 지난달 대비 일단 2% 올라왔어요. 관세 영향으로 해서. 일단은 유예가 됐으니까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요. 지수 자체도 일단 반등했죠. 그렇죠. YTD 기준으로는 이제는 뭐 플러스로 이제 올라선 기이니까. 근데 이제 그 대외 요소랑 별개로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클라우드하고 AI 투자로 해서 이제 M7 기업들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S&P 500의 그 비중이 높은 게 이제 M7 기업들이니까 숫자를 실제로 1분기 실적을 좀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전부 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매출은 두 자릿수에서 좀 작은 게 애플이 좀 적게 늘었어요. 전년 대비 한 5% 늘었고 MS하고 구글은 한 13% 정도, 아마존도 8% 이상 늘었고요. EPS도 많이 늘었습니다. EPS도 애플이 한 8%, 소프트가 한 17%, 구글 48% 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빼고 M7 중에서 지금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실적만 보면 사실은 지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직까지는 더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았던 거에서 낮아져서 업사이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일부 이제 원래 EPS에 반영됐던 것들이 관세를 반영해서 사실은 낮아지니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유예된 부분들은 사실은 적은데 기업 자체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꽤나 호전된 실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근데 매출도 늘고 EPS도 사실 상향됐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예. 사실 미국 경제 어렵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네. 우리 미국 경제 언제부터 둔화되고 침체된다고 그랬는데도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강합니다. 네.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네네. 그리고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거는 실적을 제외했을 때 또 하나가 이제 관세가 사실 쭉 사라지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감세 얘기하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방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바로 지금 현재 이슈화 됐고요. 법이 지금 사실 세제감면 2025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트럼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멋집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One Big Beautiful Bill입니다. 빌 액트라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6월에 이제 하원 표결 약간 좀 조정될 수는 있는데 하고 9월 시행 목표로 일단 여기에 들어갔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어요. 예. 일단 법인세율을요. 뭐 기업의 크기 따라 다르긴 한데 최고 세율을 한 21%에서 18%까지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개인 감세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개인 감세 내용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연소득 40만 불이니까 뭐 1,000원 따지면 4억, 한 5억 정도 되는 연봉이 5억 정도 되는 그 개인들 기준으로 지방세를 현재 공제 한도가 10,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공제입니다. 번 돈에서 이제 소득은 이제 공제해서 최종 그 세금을 결정하는데 10,000불에서 이거를 30,000불까지 상향 조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10,000불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됐다가 사실 이제 지금 유예가 됐어요. 근데 다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 번 돈에서 비용이나 이런 거 차감을 시킬 때 소득 공제를 시켜주잖아요. 10,000불까지 했었었는데 이거 30,000불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러면 고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업 관련해서는 R&D 투자를 하면은 이거를 전액 비용 처리, 100% 비용 처리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비용 처리가 되고 또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보너스 감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투자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네. 투자한 첫 해에 100% 다 그냥 맞아요. 비용으로. 몰빵으로. 예, 그래서 참 멋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호재죠.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EPS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소비 여력이 커질 거니까.
근데 이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16일 날 포결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일단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 강경파와 그 다음에 또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쪽에서 복지 삭감 관련된 뭐 이슈들 때문에 사실 최종 부결이 됐고요. 일단 현재 16일 부결이 됐고, 그래서 관세 완화로 가벼워진 이제 그 원가 구조 위에 이런 그 세제 혜택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주가의 호재일 텐데 좀 불투명하다. 이것조차도 또 불투명하고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감세 얘기가 있으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좀 갈려요, 사실은. 잘 사는 그 주하고 못 사는 주에서도 이게 바라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식용능력 강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됐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하원 통과되면 또 상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정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후에 수정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규제 완화도 있죠.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좀 긴 부분이라 혹시 좀 기회가 되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레벨상으로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아직까지 좀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페드 펀드가 지금 9개월째 동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5에서 횡보하고 있고 한 4.3,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장주나 주식한테는 좀 이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금리에 대한 이제 멀티플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4%로 유지됐을 때 이게 성장주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이거는 좀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CPI가 사실 좀 목표치까지 내려가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사실 물가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와 CPI 관련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올 한 해 계속 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는 그 뉴욕 페드 그 총재 그 윌리엄스가 금리 내려도 9월 이후에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인사는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금리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수요가 많아서 이익이 많이 나든지 아니면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그렇죠. 또 이 뭐라 그럴까, 애프터 텍스 이후에, 세금 이후에 수익이 커지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이 감세안, 사실 그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 가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면 상당히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즉각적이죠.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관세를 밀어붙이는 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관세가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진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려면 감세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16일 날 있었던 것을 만회를 시키면서 아마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고 상원에 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성장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성장주가 이 뭐라 그럴까, 미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그렇죠. 많이 할인해야 되잖아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안 좋죠, 성장.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어가는 게 성장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성장주들한테는 되게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 높다라는 건 성장주에 안 좋고요. 이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가 지금보다도 지금 레벨 자체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사실 성장주는 업사이드가 꽤 높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를 지금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금리 인하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었잖아요. 그래서 둔화로 가는데,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낮출 거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빨리 내려온다고 하면
성장주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또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저는 네.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ETF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 같은 그런 대표 지수 이런 ETF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이제 경기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지만 S&P 500하고 나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핵심 기업들이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에요. 예, 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민감도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예, 이게 뭐 소비재 기업도 아닌 것이고 그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설비 투자를 뭐 최근에 AI나 해서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해서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저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감세 얘기해 주시고 규제는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좀 뒤로 약간 미루셨는데 어쨌든 감세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고 감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뭐 성장주라든지 특정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의 밸류 체인에서도 아니면 특정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온도차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무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업종 아니면 기업 레벨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뭐 기업이나 산업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박사님 주신 말씀을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저희도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감세도 있고 규제 완화가 있으면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저는 그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제도 변화, 이거에 대응하는 섹터하고 테마를 고른다는 게 전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예를 들면은 뭐 예대마진 관련해서 금융주를 고른다거나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감세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도 그렇고. 그 불확실성의 수혜주를 골라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사고 팔고 나오겠다, 이 수익을. 사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는데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테마는 아니지만 아까 미중 패권 전쟁도 얘기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그 가시성 있게 너무나 메가 트렌드로서 키워야 되는 산업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야죠. 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성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인정하는 게 AI 쪽은 사실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I 쪽은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하드웨어들을 작년과 재작년 많이 사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어요. 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사셨던 것들이 그 테마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네. 예,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팔란티어. 근데 그게 네. 이제 뭐 오늘도 뉴스에 나왔었지만은 AI 에이전트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하나 자산운용에서도 지금 출시를 하나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특징이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하드웨어였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랑 관련된 산업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AI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업무를 할 때 LLM 모델을 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유료로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생활로 가게 되면 피지컬 AI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ETF 업계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ETF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이게 AI가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뭐 로봇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게 뭐 로봇 택시라든지 이게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네. 사실 테슬라가 발표한 FSD 1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주행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 되게 놀라게 하고 있고 중국도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AI가 적용돼서 우리 세상을 바꿀 때 어떤 산업이나 테마가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 다가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키우고 있는 육성 산업 관련된 메가 트렌드들이 있고요. 패권 전쟁 관련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자력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원자력이라고 하면 그게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거네. 우리가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 데이터 센터 되면은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쪽으로서의 그렇죠. 원자력. 투자를 사실은 좀 그 미국이 그 쓰리마일즈 섬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원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안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재생에너지나 기존의 전력 체계로는 불가능한 거는 모두들 대부분 알게 된 건데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트럼프 2.0 원자력 부활을 예고한 그 법안이 있는데 이름이 멋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을 지금 마련했는데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라는 행정명령을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대요.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원전. 이름은 잘 지어요. 네. 원비 뷰티풀 뭐 그러니까 그거. 뷰티풀 빌도 있고 뭐 하여튼 네. 별명도 잘 짓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대로 방향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크게 세 꼭지예요. 첫 번째는 원전 발전 용량은 현재 지금 10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100기가와트면은 1기가와트가 대략적으로 한 100만 가구 정도 쓰는 전력이에요. 100기가와트. 이걸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 첫 번째.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 두 번째는 지금 예전에 원전 사고 이후로 인허가가 잘 안 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원전 수가 제일 많은데 중국이 빠르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뭐 1년에 뭐 5개씩 낼 때 미국은 한 30년 동안 1개인가 2개밖에 못 냈어요. 신규 원자로를. 근데 그게 승인이 잘 안 나고 방사선 노출 관련된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미핵 연료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AI 시대 전력수 늘어나는 거는 이제 당연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원자력 밸류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자력은 원석인 원자력이 있고요. 이 원석을 캐가지고 채굴한 상태에서 정광을 해요. 그래서 원자로에서 이제 그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이제 넣기 위해서는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농축 우라늄 관련된 그 밸류체인의 1등이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돌리려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원석은 카자흐스탄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고 이 농축 우라늄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안 주겠죠. 자기네가 워낙 쓸 것도 많은데. 그리고 러시아는요, 2024년도에 그 러우 전쟁 때문에 미국이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규제, 생션죠. 예, 생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프랑스의 오라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농축 우라늄 하는. 이게 전 세계 11% 점유율 차지하는데 프랑스에서 쓰기 바빠요, 지금. 예, 거기는. 나머지 한 30%가 영국,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에 공급을 하는 우렌코라고 있어요. 예, 거기 쓰기 바쁩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을 가져올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데 원료가 없는 거죠. 예, 이 밸류체인을 지금 재건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미국의 내에다가 그걸 짓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거에 가장 제일 먼저 그 꼽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전쟁, 특히 자유진영의 블록화가 되고 있을 때는 미국은 그 자유진영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원전을 짓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캐나다의 기업 카메코라고 있거든요. 그 기업의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밸류체인을 잘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원전을 운용하는 EPC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향후에 그 400기가와트, 그러니까 4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주식을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예기 때문에 감세나 이런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 AI 시대나 이런 발전되는 시대에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인프라와 산업이 발전될 수밖에 없느냐를 보는 게 사실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네요. 우리가 뭐 밸류체인 하면은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했었지만은 이 에너지 특히 원자력 관련된 밸류체인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우라늄이나 그 농축된 것을 공급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또 피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밸류체인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도 원전 다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축 말고 원석인 우라늄 있잖아요. 네. 아까 카자흐스탄 얘기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원석을 들고 있는데 그 기업을 중국이 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이 못 받아와요. 그럼 미국은 이쪽 블록화된 그 밸류체인을 그 원석을 갖고 있는 데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좀 꼽히는 데가 호주의 일부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원칙은 원전 지어야 된다. AI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밸류체인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건지 이걸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생산하는데도 사실 원전 필요하지 않나요? 전기가 필요할 텐데. 이제 뭐 그린 수소니 뭐 그레이스톤이 뭐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좀 더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좀 그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규제 완화 쪽에 큰 축 중에 하나가 지금 저게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그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규제 완화가. 네. 그래서 그 하원 예산 조정안을 보니까 에너지도 사실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속도를 법정 24개월로 12개월로 단축하게 하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LNG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참여하라고 얘기도 하면서 알래스카 얘기도 하는데 LNG 수출 허가권을 연방에서 하겠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방 차원에서 1원화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파이프라인 관련된 캐펙스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 규제도 이제 완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금 얘기도 했지만 이런 LNG나 이런 관련된 그 흔히 말하는 MLP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주식과 채권하고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들도 대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LP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그게 이제 인프라 펀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MLP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고속도로를 놓고 통행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서로 그 이쪽 스테이트에서 이쪽 스테이트로 연결을 시켜서 에너지를 뭐 가스가 됐던 석유가 됐던 옮기는 인프라를 누군가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 사용료를 받는 거를 어떤 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 그래서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구조들이 있는데 배당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여튼 간에 이런 규제 완화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 인프라가 더 깔릴 거고요. 그런 것들도 대체 투자로서의 하나의 좀 상품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도 좋죠. 근데 금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이 달러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뭐 재정 적자 문제도 그렇고 향후에 달러가 지금처럼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강세로 갈 거냐. 사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대만 달러라든지 아시아 주요 통화 보면은 최근에 강세가 되게 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도 그렇고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도 좀 최근에 약세가 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좀 하락할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은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은 그 대체 투자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랑 관련된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질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과의 코릴레이션이 낮지만은 나름대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거는 이제 대체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감세로 보면은 이 감세라는 거는 그냥 이익이 느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대표 지수 사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S&P 500 관련된 ETF들도 사실은 최근에는 한 최근 2년 동안 S&P 500이 한 그 작년하고 재작년 합쳐서 한 50%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조정받으면서 약간 시장을 떠나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S&P 500 자체도 약간 단타의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약간 걱정이 되시는지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감세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S&P 500 기업들한테는 바로 EPS 상승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빠질 때 좀 더 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 뭐 규제 완화나 이런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관련해서는 나스닥 기업들, 또 R&D 세액 공제 같은 것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보너스 감세 같은 것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나스닥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나 이런 거는 이게 대체로 일부로 쓰는 거고요. 일단 시장에 머물러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표 주식은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들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 최근에 매도가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금리도 빨리는 안 내려오지만 어차피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감세도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규제 완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그 뭐 정치나 아니면 뭐 제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매력은 있다. 단 미국 경기만 급속도로 냉각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면 예. 네, 그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자산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